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앞쪽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한 강론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한번 볼게요. 그 자기 인식의 단계가 제일 처음의 단계에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떠오르는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적어보자. 명상을 통해 정신을 집중, 몰입하여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제 보통 이 부분들을 활용한 것이 여러분 템플스테이션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뭐 그 종교별로 있는데 이제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것이 이제 이 템플 스테이션인데, 이제 요런 것들은 가면 각각의 그 산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씩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뭐 종교가 이제 카톨릭 쪽이지만 나도 한번 여기 가봤어요. 뭐 종교와 상관없이 가보는데 이제 하나의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을 5일 동안 계속 하세요. 똑같은 질문을. 그런데 그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나면 또 그 질문을 하면 그때까지는 감정이 살아있고, 다시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면 그때까지는 감정이 조금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밭을 막 갈게 하고 다시 들어와서 밥을 주고 이제 쉬게 하면서 편안한 상태에서 다시 인도하시는 분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지금도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옆에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보니 그 일은 또 그렇게 큰 힘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마지막 날은 가뿐한 마음으로 내가 나만 바라볼 때는 이러한 마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른 상황에 놓여지니 그 나와 어려움에 있었던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를 이해하고 떠나는 이런 힐링 프로그램이 이제 템플 스테이션이거든요. 근데 뭐 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시면 그 골조는 이렇게 가요. 동일한 질문을 뭐 5일이든 일주일이든 하면서 각각이 가진 프로그램들을 수행하고 나서 매일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그 순간 자기에게 몰입하는 거, 내 감정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변화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이런 명상이 주는 효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자기와의 대화 이걸 한번 해보시면 그나마 조금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고 내 맞은편에 있는 나에게 너 정말 걔가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거죠. 고객과의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공부하니까 서비스란 무조건 주어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무조건 이해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일방향적이고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객에 대한 감정 인식을 좀 높여보는 거예요. 나는 고객을 좋아하는가? 나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조건 고객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희석시키는 질문인 거죠. 나는 고객을 좋아하는가? 아닐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게 왜? 어떤 고객이 싫어? 그때는 너의 감정은, 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야?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물어보다가 보면, 내가 고객에 대해서 너무 싫다라고 느낌으로써 이게 더 강화되었다는 것을 좀 느낌으로써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고객을 일단 즐거운 마음으로 맞아보자. 그러면 부담감도 좀 들고 내가 고객일 때도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좋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협조할 수도 있어요.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대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내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내가 알고 접근하니까 내가 조금 더 관리하려고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자기 감정의 단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방법은 어떻게 내가 이제 이것을 잘 다룰 수 있냐는 우리가 스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표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알아야 해요. 그다음에 자신을 흥분시키는 자극에 대한 정보 수집해야 된다. 요거에 하나 좋은 예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단어에 유독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예.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요. 오해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 오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편하지 않아요. 예. 일단 귀를 닫으려고 막 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나의 후배들에게 항상 나에게 보고할 때는 오해라는 말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오해는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라고 인정하게 네가 말을 하지. 당신이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말에서 오해했는지를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네가 오해한 거야 이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예. 이 오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오해라는 감정은요,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 내가 오해였구나라고 받아들여야 깨끗해져요. 예. 타인이 오해라고 하면 쥐가 뭔데?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사과. 사과라는 행위는 미안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과라는 행위는 내가 사과했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사과를 받아야지만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사과했으니까 됐지? 이러면 안 돼요. 미안해. 내가 정말 이런 상황이어서 너의 입장을 몰라서 내가 정말 그랬어. 너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때 너의 상태를. 그리고 내가 지금은 너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그거를 승인해서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게 사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게 될 때 그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 것에서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해라는 말은 잘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상대의 얘기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그럴 때, 내가 오해했어. 라고 쓰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나 스스로가 정화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독 오해. 근데 이 오해라는 말은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 봐도 오해라는 말을 당신이 오해했어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더 편해지진 않고 더 기분이 나빠진다는 사람들이 더 많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잠깐 우리가 이거 공부하니까 여러분들은 유독 여러분의 감정을 이렇게 막 흥분되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있으면 하나씩 올려볼까요? 유독 듣기 싫은 단어. 예. 조금 시간 줄게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격증 과정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한 학기 공부를 하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런 것들 막 해보고 단어 카드 막 주고 이러면 되게 재미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한번 그래도 해봅시다.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던 집에서 가족을 만나던 여러분 친구들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예.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아직 뭐 그런 걸 많이 겪지 않아서. 예. 여러분 없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 유독 고객을 만나는 직업을 또 한다거나 이럴 때 보면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 순간을 좀 기억해서 예, 나는 저런 게 싫더라라고 할 때 그거는 잘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화내지 않고 예, 나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런 단어를 안 쓰는 게 좋고 내가 혹시 잘못 생각한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유독 어느 지점에서 많이 흥분하더라. 근데 이 흥분이 여러분 열정적 흥분이 있어요. 왜 어떤 음악을 들으면 막 기분이 좋아져서 나도 모르게 흥이 나는 거 이런 거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런 거 이제 뭐 그래서 여러분들 심신 안정을 위해서 음악을 듣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면 굿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의 예를 든다면 오해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과라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특히나 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어떤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어차피 학교 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나는 사과를 친구들은 사과를 했다고 하고 선생님은 나한테 미안했다라고 하던데 나는 선생님이 그 말을 진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사과는 내가 하는 거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학생은 사과라는 말만 얘기하며 유독 아주 어려웠던 상황을 기억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 안 사용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고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는데 그때 아, 고객이 유독 좋아하는 내가 조금 전에 한 말 중에 뭘 듣더니 표정이 좋아졌어. 그러면 그런 표현을 써주면 고객이 훨씬 편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자기 감정 단계에서 자신을 잘 보면 타인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심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상고객 체험. 네. 이거 어떤 거냐면 가상 체험을 통해서 미리 발생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정에서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정적 상황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쓸 때가 언제예요? 면접관에게 갈 때 이 면접의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그때 면접 상황의 긴장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예비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이 심상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고객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고객이 반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까? 자기 주장만 하면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나의 노력을 알아줄까? 고객은 나를 칭찬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칭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때 나는 어떻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예.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 다음에 만족시킬 수 하는 게 이게 흥미 유발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은 흥미 유발과는 조금 관계없고 시험의 합격이 목표이니까 긴장도를 가져가야 되고 많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게 해야 되는 거라면 이 부분에서 X인 부분은 포기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서비스 현장에서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이러고 회사에 갔더니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는 고객을 만났다 그러면 나 기분 너무 다운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왜 여기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내가 왜 이런 거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아침이니까 아우 이런 아침에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라고 내가 한번 동의해주면 그 사람이 공감에 의해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죠. 네. 효과는요, 감정 조절 잘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정리하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려고 해요. 긍정적인. 오늘 이 일도 언젠가 좋은 일로 생기겠지. 그래서 여러분, 나도 서비스직에서 일을 많이 했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하면서 나에게 이런 부정적 감성을 많이 감소시켰던 건 공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난 도시는 예, 도시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극복하려고 산업도 발전하거든요. 예. 이런 것처럼 아 나에게 온 이 조삼모사라는 말도 있고 다운치라는 뭐 말이 있지만 여기서 내가 나에게 온 오늘의 이 힘듦이 오늘 잘 견디고 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오려고 이렇게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게 하면 이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시간이 좀 길어진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것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빨리 감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데 이 생각은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사람이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긍정적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에게 예, 더 좋은 효과가 온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동기화, 이거 자기에게 가야 할 방향을 주는 거고 힘을 부여해주는 시간인 거잖아요. 구체적 목표를 세우면 확실히 예, 이 시간 잘 견딜 수 있어. 야 이번 주 토요일 시험이야. 나 무조건 여기서 붙을 거야. 자 오늘부터 무조건 해. 해보고 그래서 내가 70점을 맞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나는 가보겠어. 예. 아 다음번에 하는 거 아 그거 안 할래. 그때는 또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시간에 쉴 수도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시간까지 갈 수는 없지. 이번에 딱 끝내겠어. 이런 게 세워진다면 여기에서 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소통하고 싶은지 동기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내가 다른 일들이 바빠. 그래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나 동영상 강의를 듣는 거 허락을 받았어. 그래서 동영상 강의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풀이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질문도 해보고 했더니 답이 잘 와. 그러면
이렇게 동기를 가진 사람일 경우에는 6시간을 충분히 들은 사람도 물론 잘했겠지만 여기 4시간을 혼자서 다른 일 때문에 못 들으니까 동영상 강의를 듣고 남는 시간에 문제풀이를 해보고 미리 준비한다면 이게 더 이 동기와 단계에서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고 집중도도 높고 합격할 수 있는 것도 더 근접할 수 있죠. 왜? 본인 스스로 이루어낸 게 더 많으니까. 결국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실패의 원인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실패했는데 그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문제은행에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가 앞에서 보여줬듯이 교재가 7가지, 8가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또 개인적으로 쓴 책들을 보면 또 더 있어요. 분야를 기본적인 카테고리 5개를 나누고 있지만 이 5개의 학문들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거 가지고 박사과정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의 학문을 가지고 한 단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가지고 온 교재들을 보면 교재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다 다르고 방향성과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방문각 교재도 방문각 교재에는 있으나 시험에 빈출하는 다른 내용들 뭐 시대고시사든 EBS든 이런 교재에서 나오는 것들도 여기 내용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강의를 들으니까 강의에서는 교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에서 있는 것들도 알고 가야지만 문제풀이에 용이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나는 오늘 시험지 유형 중에 똑같이 공부를 했어도요. 여러분 시험지 유형 A, B 시험 현장에 가서 딱 잡았을 때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여기가 난이도가 조금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가 1, 3, 1, 2, 3 단원을 내가 공부 많이 했는데 여기서 많이 나오고 이쪽이 4, 5 단원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이럴 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뭐 다른 관점에서 나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오늘 뽑기 시험 문제 뽑기가 잘 안 됐네 이렇게 한다면 다음번에 2차 때는 내가 반드시 하겠어 라고 하면 이번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더 공부해서 가면 내가 앞에서 공부한 1, 2, 3 이번에 공부한 4, 5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가서 시험 현장에서 꼭 경험해 보라고 하는 것들도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인지하게 되고 내가 문제를 받았을 때 나의 감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내가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갈 때 훨씬 편안하죠. 그런데 제일 나쁜 거 시험 현장에 갔는데 그날 따라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다음번에 가도 그 어려움을 똑같이 겪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가는 거 그거는 바로 자기 동기화 단계와 감정 조절 단계에서 여러분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합격하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거기에서 어떤 다른 요소에 의해서 합격을 못한다고 하면 그 현장에서 감정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거기를 그냥 묻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행인 상황을 찾아보는 거. 그래도 다행이다. 예. 내가 그건 알고 있으니 다음에 요거 공부 안 하고 가도 요 정도는 풀 수 있겠지? 그건 확실하게 아는 문제인가 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기화 단계에서는 자기가 자기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고 자신감을 불러주고 힘든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기억할게요. 타인의 감정인식 단계. 이제 나를 다 알았어. 나를 목표로 갈 수 있는 나에게 힘도 주는 것도 나는 이제 알았어. 그럼 이때는 나를 알고 남을 알면이죠. 그래서 타인의 감정도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감정인식과 조절, 자기 동기화가 선행되었다면 요거 1, 2, 3단계 나를 아는 단계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선행된 다음에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정보와 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거죠. 표정, 제스처, 목소리 이런 거 한번 이해해 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효과는 타인의 감정을 공감함으로써 감성적인 안정감을 주고 활력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피곤하다고 하니 그 피곤함은 나도 피곤할 때 그 상태일 거야. 그러니까 자, 오늘은 내가 좀 집중해서 들어볼까? 뭐 이런 거. 신뢰감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피곤해도 끝까지 자기 할 일을 다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걱정하고 자꾸 관리한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귀찮게 하지 말아야지. 예. 주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들의 오늘 너 뭐 안 좋니? 안 좋은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게 바로 이런 타인의 감정 인식 단계에서 어머니들이 가장 잘하시는 역할이시기도 해요. 그런 다음에 조금 힘들어 보이면 방 안에 들어가면 그래 쉬어 이러고
방문 닫아주죠. 근데 주로 이제 아빠나 동생들이 가가지고 문을 열려 그러면 예, 지금 내비둬라. 좀 쉬게 내비둬. 지금 마음이 안 편한가 봐. 이렇게 해주는 거. 나도 피곤할 때 누가 오는 게 싫더라. 그리고 분명히 금방 혼자서 잘 해결하고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요. 엄마가 가장 잘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적응력이 향상되고 자신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왜? 타인을 인식하니까 나도 열어놓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인관계 능력 하면 여러분 기억했죠? 대인관계를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나와 상대가 같이 하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하는 도중에 타인의 반응을 계속 살피고 타인의 상황을 인식하는 거. 그다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상태와 감정을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 아, 내가 오늘 이야기를 잘 듣고 있긴 한데 내가 사실은 몸이 너무 아파. 아니면 나 오늘 사장님한테 엄청 충고 듣고 지금 와서 사실은 너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나 자꾸 그 사장님한테 혼났던 생각만 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한테 혼난 거 얘기하지도 않고 가슴에 있으면서 아, 너 좀 그만 좀 얘기할래? 나 너 얘기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 나 지금 너가 얘기하는데 네 얘기가 자꾸 사장님 목소리로 들리고 사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던 것만 자꾸 들려서 나 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 나 지금 거의 혼수 상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의 감정을 잘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상대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한 후에 솔직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거.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는 거.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는 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 효과는요.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할 수 있고 타인의 반응을 능숙하게 통제할 서비스 현장에서 꼭 필요하죠. 뛰어난 지도력과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고 리더십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 자소서 쓰는 거 내가 가끔씩 보다가 보면 뭐 친구들과 어떤 관계에서 나는 요거를 잘하고요. 나는 잘하고요. 이럴 때 싸움, 뭐 대립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서비스 배웠잖아요. 갈등이라는 말을 쓰시는 게 좋아요. 자소서 쓸 때 여기에다가 자 친구들 사이에 아니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을 때 팔로우십으로 따라갈 때 갈등 구조가 생겼을 때 갈등 상황에서 나는 그 이렇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싸움 부딪힘 이런 표현 보다가는 여기 있는 요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갈등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훨씬 자소서가 근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소서라던가 앞으로 이력서 같은 거 쓸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 능력 단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때 단어의 선택이 중요한데 이렇게 갈등 상황이라는 말을 쓰시면 더 좋고요. 문제 상황이라는 말보다는 사람 관계에서는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어떤 사건이나 팩트가 들어갈 때 쓰면 더 좋고요. 예.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감정 관련 단어로 긍정적인 단어를 보면요. 기쁜, 짜릿한, 아늑한, 정다운, 벅찬, 후련한, 유쾌한, 자유로운, 끝내주는, 신바람 나는. 여러분들은 뭐 요즘 대박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예, 근데 이건 현장에서 뭐 친구까지는 쓸 수 있어도 현장에서 쓰긴 조금 어렵고. 자, 부정적인 단어는 열받은, 지겨운, 불쾌한, 속상한, 따분한, 끔찍한, 분한, 화나는, 권태로운, 짜증나는, 기분 나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헉 이런 단어 쓸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 현장에서 조직에서 헉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상대편 되게 황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헉 대박 이런 것들은 아주 이제 수평 관계, 편안한 관계에서 비공식적인 조직에서 쓰시면 더 좋죠. 아주 최근을 반영하기도 하고 좋은데 공식적 채널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것보다는 자기네 감정을 나타낼 때는 이런 부정적인 단어나 긍정적인 단어를 나타내는 이런 어구들을 써가지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설득이라는 과정은 꼭 들어가게 되죠. 협상, 설득,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설득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타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주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네. 현장 접점에서,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해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설득과 협상은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 쓰여지고 있죠. 예. 바로 이런 거 하려고 앞쪽에서 뭐 감성 지능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커뮤니케이션, 감성 커뮤니케이션 이런 얘기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네, 이런 설득하려고 설득이나 협상 과정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해요. 설득의 과정 5가지 단계로 나오고 있고요. 일단 주의, 이해, 납득, 결정, 실행 이렇게 됩니다. 자, 물품 구매 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품을 구매하러 오신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면 주의 단계에서는 설득자, 서비스 직원이겠죠? 말에 상대방의 귀를 기울이는 단계예요. 고객이 듣죠? 네. 이해하는 단계는 서비스 직원이 한 말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상대방이 이해하고 수긍하는 단계예요. 자, 어떤 제품에 대해서 나 그런 제품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선크림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선크림이 이 부분은 매트하고 이 부분은 뭐하고 이 부분은 발림성은 좋은데 예. 그 다음에 건조해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쫙 해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해하고 수긍했어요. 자, 그러면 고객님의 피부 타입은 어떠신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설득자의 말에 상대방이 수긍하고 판단을 내리는 단계예요. 자, 지성 타입은 A가 좋으세요.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발림성이 좋고요. 흡수가 빨라서 지성적인 피부에도 빠르게 흡수되니까 남아있지 않아서 이렇게 선크림 바른 듯한 흔적이 남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 설득한 내용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단계. 그렇구나. 선크림이 다 선크림이 아니고 내가 쓰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이 요즘 백탁 현상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이 잘 흡수되지 않았던 이유가 내가 이렇게 지성용, 건성용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샀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단계죠. 자, 그래서 결정하는 거예요. 서비스 직원이 말을 한 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무시할지. 나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지성용 권해주는 거 살게요. 의사결정을 하면 실행하는 거죠. 예, 그거 주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관계가 주의 단계, 이해, 납득, 결정, 실행의 단계에 의해서 설득의 5과정에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득의 기본 원칙은요. 자, 고객이 선호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겠죠. 내가 선호하는 거 중요하지 않죠. 타인이 중요한 거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요. 동기를 유발하고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해 줘야 돼요. 지성에는 이게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되어서 선크림의 기능도 하면서 이제 표면에 덜 흡수된 부분이 남지를 않겠죠. 근데 만약에 지성이신 분이 뭐 건성용을 쓰신다 그러면 건성용은 원래가 뭐 어떤 기능을 가져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남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경청한다. 그다음에 칭찬과 감사의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설득의 기본 원칙인데 하나하나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알면 상대방과 대화하는데 주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직업이나 사회적 배경, 취미, 성격들의 기본 정보를 파악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잘 보시면 이거를 현장에서 바로 고객들의 이거 지금 어떤 직업, 사회적 배경 이거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서비스 직원. 신뢰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무슨 선크림 하나를 사는데 별걸 다 물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CRM이라고 하는 고객과의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고객 관계 관리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하려고 여러분 만드는 게 바로 회원카드예요. 회원카드. 네. 회원카드. 네. 그래서 회원카드에 보면 이름 뭐 생년월일 간단히 넣고 여성 남성 넣고 뭐 당신의 직업을 표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죠. 이것들을 데이터로 넣어놓고 그 혹시 회원카드 가지고 있으세요? 먼저 물어보면 네. 그러고 보면 이 사람 이런 정도구나. 라고 인지하고 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원카드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CRM이라고 하는 고객 관계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거든요. 마일리지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편의점에서도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산할 때 보면 요즘은 조금 간소화됐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딱 보면 고객이 들어오면 물건 계산할 때 뭐 되게 많이 누르거든요. 그게 대충 20대 남성으로 보이고 선호하는 이 사람이 산 거는 뭐고 이런 식으로 카드 결제를 했다 뭐 이 정도 정보 이 사람 이름은 없어도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얘네 데이터로 가서 20대 남성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남성들은 어떤 소주의 구매율이 높아.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요 재고를 많이 관리하게 되는 것. 이렇게도 많이 활용했어요.
고객의 특성이나 의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빨리 파악해야죠. 예,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동기유발. 자, 적절한 질문을 사용해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아, 고객님 혹시 어떤 제품 뭐 선호하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니 한번 구경하려고요. 그러면 어떤 쪽으로 보시려고요? 뭐 기초요? 아니면 메이크업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오늘 날씨 참 좋죠, 고객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에 고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설득 중에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에는 이 대화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찾아야 되니까 내가 혹시 설득했는데 아 그거 써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고객님 그러셨구나. 나는 괜찮았었는데 하면서 아 고객님 그러면 거기서 이런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럼 이 제품은 어떠세요? 라고 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설득 중에 난관을 부딪히게 되면은요, 아, 고객님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저는 괜찮아서 말씀드렸는데, 아, 고객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나는 그러했는데 고객님의 경험은 그러시군요. 라고 하면서 공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분명한 메시지는 뭐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목표에 맞게 이해해주고 설명해주고 쉽게 설명해라. 이런 얘기고요. 경청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공감해 주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좋은 설득법이 아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예가 여러분들 아직 그런 전화 잘 안 받아봤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대가 넘어가고 카드사에다가 이제 카드를 만드는 순간 카드사에서 마케팅 하려고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디입니다. 저는 무엇을 안내 드리려고 했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고객님 시간 괜찮으시요? 여기 묻기는 하는데 내 대답 듣기도 전에 자기 얘기를 계속 이끌어 갑니다. 이게 이제 콜센터에서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영업을 할 때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때 가장 잘 안 되는 게 경청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것도 알고요. 영업을 위해서 법적으로 꼭 그 말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알지만 상대가 정말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기까지는 조금 스피드보다가는 정확하게 느리게 서로 대화하듯이 간 다음에 통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상황 괜찮으시죠? 근데 제가 이러는데 벌써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요. 혹시 그 부분에 관심이 있던 사람도 안 듣게 되니까 이때 조심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고객을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뭐 이래서 날씨 가지고도 얘기하고 옷 가지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머 뭐 오늘 머리 스타일 참 멋있으시네요. 자주 오는 고객에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추우신데 예,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로 긍정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설득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는데 동기를 유발하라 이 부분이 아마 설득에서 동기를 유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텐데 이 부분의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이해하시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6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앞에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심전심. 네. 시각에 호소하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죠. 표정, 미소, 자세, 손짓, 미소, 자연스러운 시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다 배웠잖아요. 앞쪽에서.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여러분 있잖아요. 소통에서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런데 조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긍정적으로 효과를 가진다면 스피드하게 전달되고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데 얘가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소문, 네, 뭐 이런 것들 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지사지. 예, 입장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더 상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비난이나 강요하기 전에 먼저 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 감성의 자극. 다양한 채널로 접근해서 감성을 자극하는 거. 이메일, 편지, 문자, 감성 호소.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가 마케팅 동의하면 되게 많이 오죠. 생일 되면 고객님 오늘 생일이라 생일 쿠폰 5%뭐
됐으니까 기분 좋게 쇼핑하시고 뭐 하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 명절이라 우리 고객님에게 30% 쿠폰 드렸는데 언제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감성 자극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촌철살인. 예. 이거 명확하게 말하라 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활용하죠. 의도를 간파하는 짧은 한마디로 상대를 설득하는 강력한 기법이긴 한데요. 전문가나 유명 인사 등의 말을 인용해서 효과적으로 설득하게 되면 더 앞쪽에서 보았던 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은근과 끈기. 예. 조금씩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겠죠. 여러분 외향형인 사람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고객들. 예. 그런데 오늘 날씨 좋죠 고객님 그랬는데 느끼셨어요? 정말 좋네요. 이러면 거의 외향형인 사람. 네. 근데 네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물건 사러 오는 일정에만 바빠서 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 사람한테 시간 좀 줘야 돼요. 예. 설득은 한 번에 끝내려 하지 않고 여러 번의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고 차분한 논리, 특히 내향형인 사람에게는 이 논리가 더 중요하죠. 내 의견에 반대하는 타인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앞쪽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때 사용하는 거 숫자, 구체적 자료. 예. 그리고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 모든 데이터에는 함정이 있어서 반론할 때는 이 반론에 대한 데이터까지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에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협상.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 볼게요. 협상은 타결 의사를 가진 둘 이상. 자, 혼자서 협상하는 경우 없어요. 예, 둘 이상이 그 이상의 당사자 등 사이에서 양방향 의사소통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예. 우리는 이런 이득을 갖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서로 만족할 상호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합의하는 거 어그리먼트하는 과정을 우리가 협상이라고 합니다. 자, 상대방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충분히 분석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나를 알고 남을 알면이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되죠.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협상은 흥정하고는 좀 구분이 필요하고요. 흥정은 개인 사이의 매매 등과 같은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반면 개인 사이의 협상은 기업, 국가, 복합적인 사회적 지위 간의 다수 의제에 대한 협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과 국가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시민단체, NGO, 이 단체와 정책단체의 어떤 제안과 제안을 수용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협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협상의 5대 요소가 있는데요. 협상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2021년 교재예요. 그러니까 22년 교재에는 페이지가 다릅니다. 협상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 고을 세팅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협상력, 그 다음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협상 안 되겠죠. 자, 어제 스피드 스케이팅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중국과 한국 선수.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소를 했다라고 하죠. 예, 억울함이 좀 보이는 이런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제적 관계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 중국이라는 개최국이 가지는 생각과 그다음에 그들과 우리의 어떤 관계. 국제적으로 뭐 동국공정 이런 걸로 해가지고 중국이 사실은 한국에 한복을 입고 뭐 요번에 국기를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관계가 좋지가 않으니까 바로 이제 올림픽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죠. 심판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이 파트너라고 하는 게 별 5개, 예.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파트너의 개념을 한번 보면요. 최선의 대안이에요. 최선의 대안.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 agreement. 이 내용들을 보면 최고의 대안인데 협상을 위한 최고의 대안이란 얘기예요. 이란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란을 이쪽에다 제시를 했더니 저쪽에서 너무 높은 조건이라고 우리는 요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1차 거절을 받았어요. 그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그럼 1은 아니지만 1에 가장 근접한 최고에 대한 1 다시를 내어놓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최선의 대안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대안, 최고의 대안 이것을 바로 차선책이라고 하는데 이 차선책 중에 1번 이거를
파트너라고 해요. 예.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이고 바로 이 행동은 바로 차선책을 바로 제시해서 협상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 과정에서 양보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은 협상에서 파트너에 대한 개념은 최선의 대안이다.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내는 차선책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다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협상은 또 4단계를 가져요. 설득의 5단계가 있었죠. 협상은 시작되고요. 서로를 탐색하고요. 그 다음에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진전, 주고받고 하는 단계고 마지막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시작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좋은 첫인상 주고 친근함 주고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야 그쪽에서 마음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예. 고객하고 똑같아요. 자, 탐색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 내가 파악한 거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또 알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 거기서 재확인해야죠. 제시하는 조건과 내용에 대해서 상대층의 허용 범위와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 수용할 것 같은지 아, 그건 수용하는데 1번은 수용하는데 2번 가격은 수용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지를 빠르게 탐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전은 각자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자기 편에 필요한 사항에 최대한 확보하고 부득이하게 양보해야 될 땐 반드시 상대방에게 교환 조건을 제시하는 거. 여기서 바로 여러분 파트너가 움직이게 되죠. 차선책. 네.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는데 자, 합의 내용을 구두로 확인하면 협상이 성립이 되고요. 합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서 문서를 꼭 작성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구두로 확인하면 협상이 성립된 거고요. 협상 내용을 에 따라서 계약서와 문서를 작성하면 이제 합의에 이른다고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보통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계약서 썼어? 계약서 보내봐. 사인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국가적 관계에서 협력 관계를 맺을 때도 양국의 정상들이 서로 이렇게 어그리먼트를 작성해서 주고받고 하는 과정 이것도 예, 이 협상의 단계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흥정과 협상의 차이는 기업이나 국가가 진행하는 걸 협상, 예, 그 다음에 흥정은 개인이 매매해서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내 주장을 잘 하는 방법이 있어요. AREA라고 하는 법칙인데 얘도 같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주장을 할 때 어떻게 할지 스토리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내 얘기를 먼저 주장을 해요.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에비던스를 줘요. 내가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한 근거는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해. 자, 나는 뭐뭐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증거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런 증거에 의해서 예, 명확화되었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우선 주장의 핵심을 먼저 말해요. 뭐뭇은 무엇이다. 뭐뭐는 뭐뭐한다. 이렇게. 근거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주장의 근거에 대한 증거나 실제 사례들을 예를 들면 뭐 국가 간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이런 성과를 얻어냈지요. 여기가 결과 지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만족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네 국가와 우리 국가도 이런 관계가 가면 이런 업무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서 효과적인 주장을 하기 위한 AREA의 법칙이 있는데 각각의 약자를 따온 거고요. 자, 주장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대고 에비던스를 대고 다시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개인의 사적인 의견도 아니고 즉흥적인 얘기도 아닌 것처럼 이쪽에서 꼭 필요한 어떤 가야 할 방향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협상에서는 AREA 법칙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파트너와 AREA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협상은 이제 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반론이라는 과정을 또 그 과정에서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가 또 반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효과적으로 반론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긍정적으로 시작해요. 긍정적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갑자기 반론.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가는 상대방의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감정에 반발을 초래하게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회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우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동의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일단 긍정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반론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일단 여기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스마일하게 만들어 놓고 동의한다고 하고 공감해줘요. 그 다음에, 아,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이나 모호한 점, 모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처음에 제가 동의했던 부분과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부분을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지요? 1번을 이룬다면 2번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내용이 있나요? 하고 퀘스천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틀린 얘기잖아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질문하면 그 사람이 어머 잘못됐네요. 라고 말하면 더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답변을 경청한 후에 다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치가 맞으면 예스지만 이치가 맞지 않으면 다시 내 생각은 저의 생각은요. 그렇군요. 저의 생각은요. 이러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 이유 설명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자신의 주장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주장 중 우월한 점을 찾아서 설명하고 나은 점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말하는 이 부분이 그쪽에서 말하시는 이안보다가는 훨씬 기술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보편성도 좋고 활용면도 좋은데 이안처럼 하신다면 일단 확장성이 너무 떨어져서 비용만 높아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가서 요약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본인이 얘기하신 1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 2안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A안이 더 이런 증거들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긍정적으로 처음에 동의하고 내가 반론을 시작을 하고 질문한 거에 답변 받은 다음에 다시 반론 설명한 반대 이유. 이 질문 받고 끝나면 이 단계는 없어지겠죠. 근데 거기서도 다시 반대해야 된다면 요 이유 설명하고 요약하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놓치는 거는 처음에 긍정적으로 일치점을 찾는 거, 요거를 놓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잘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예. 자, 협상의 전략의 종류는요, 여러분 뭐 파지티브 썸 게임, 제로 썸 게임, 뭐 네거티브 썸 게임 이런 게 있는데 말 그대로요. 이거는 플러스가 다 되는 거고요. 요거는 마이너스가 0이 되는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협상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와 상대가 같이 하는 거죠. 요 관계에서 여기 전략의 종류를 이해하시면 이해가 훨씬 쉽죠? 게임의 참가자들의 효용의 총합이 네, 요거의 효용의 합이 플러스 값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나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전략,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파지티브 전략이죠. 예. 시장 가치를 증대시키고 구성원들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장점. 자, 여러분 회사가 성장하면 여러분에게 인센티브 많이 줄 거예요. 올해 매출 달성을 위해서 우리 조금 힘들어도 노력해 봅시다. 이런 것도 파지티브성 게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효용의 값이 0이 되는 게 제로성 게임이에요. 상대를 죽이고 내가 이겨 가치의 총합이 0을 만드는 전략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 너도 이득이 없고 나도 이득이 없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나는 이득을 얻었는데 너는 이득이 없어서 이거는 결국에 제로가 되는 이런 경우라서 어느 한쪽 일방이 효용 가치가 있으나 어느 한쪽 일방은 양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로 이런 경우가 가불관계예요. 가불관계. 예.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가불관계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가불관계냐라고 하면 생산자가 자꾸 내리려고 하니까 제품은 좋은 걸 원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청 구조를 가져가는 곳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나 리스크들도 존재하게 되는 거. 어쩌면 이 제로성 게임에서 상대가 마이너스가 되고 나는 플러스가 되는 그래서 서로 제로가 되는 이 구조가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마이너스 게임이니까 이건 너도 나도 읽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게임을 해봐야 양측 모두 손해인 거예요. 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선거에 있어서 상대방 후보를 서로 음해하는 전략이 바로 이런 부정성을 초래하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디에서도 선거에서는
바로 이런 네거티브성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고 10분 후에 만날게요.